안녕하세요. 조채윤입니다. 7월 18일 화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파리를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에펠탑이 보이네요. 에펠탑이 보이고, 이쪽 건물이 앵발리드라는 건축물입니다. 이 인발리드는요, 사실상 원래는 상위 용사들, 뭐 전쟁에서 이 부상을 입은 이 군인들을 치료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군병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병원이고요. 이 앵발리드는 사실은 프랑스 혁명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파리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무기를 제대로 확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여기에 무기고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7월 14일 이쪽 엠발리드를 먼저 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총은 많이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탄약을 확보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스티유 감옥으로 이제 또 이동하게 되고요. 예, 저 멀리 현대식 빌딩들이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이 파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대대적인 폭격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전후에 이제 어떻게 이 지역을 개발할 것이냐, 재개발할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전통적인 5층 규모의 이 건축물로 이 파리를 확장하는 형태로 재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신식 건물들을 지을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죠. 그러다가 이 지역만큼은 이 파리 외곽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신식 빌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에펠탑도 사실은 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철근으로 만들어졌죠. 이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것이 사실은 철근이에요. 철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파리의 이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한다, 라는 이유로 문화예술계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 대표적인 파리의 명소가 돼버렸죠. 뭐 뒤에 나오게 될 이 빨레 후아이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빨레 후아이알에도 피라미드가 건축되어 있는데요. 뭐 그것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랑 똑같은 게 아니고 이 유리로 만든 이 구조물이에요. 뭐 온실같이 생긴 그런 구조물인데 그거를 두고도 이제 파리 외관을 훼손한다 아니다 뭐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뭐 대표적인 또 이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하죠. 그래요. 어떤 곳을 재개발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할지 이 문제는 어떤 사회에서나 이 쟁점이 되곤 하죠. 그래요.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요. 먼저 개선문에서 시작해서 이 샹젤리제 거리, 꽁꼬르드 광장, 그리고 띨르리 궁,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을 거쳐서 몽마르트르로 이제 파리 여행을 마치도록 하죠. 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에펠탑, 그리고 크루아상,
그리고 향수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파리의 문화유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문화유산, 이 광장으로 본 다양한 기억들을 통해서 이 어떤 명칭이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어, 이 역사적 기억을 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꽁꼬르드 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 꽁꼬르드는 불어로 일치, 화합이라고 번역이 가능한데요. 어, 그 전에는 처음에는 루이 15세 광장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혁명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 뒤에 복고광장이 들어서게 되고 이 복고광장에서는 그 혁명광장에서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루이 16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광장 이름을 루이 16세 광장으로 바꾸게 되죠. 뭐 그 이후에도 여러 명칭으로 바뀌게 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꽁꼬르드 광장, 일치와 화합의 광장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예, 어떤 이름에도 이 역사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게 90년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였는데 그 당시에는 한글 이름이 아주 많았어요. 한 3, 40% 이상이 한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한송이, 아니 그뭐 여러 한글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는 다시 이 한자 이름으로, 한자식 이름으로 바뀌는 경향이 많이 바뀌었죠. 오히려 한글 이름을 찾기가 어려워진 정도로 이 세상, 이름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겠죠. 이름을 가지고 사회를 분석하는 것도 이 명칭을 가지고 이 사회를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19세기 프랑스를 흔히들 벨 에포크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하면 좋았던 시절, 좋은 시절, 그때가 참 좋았지.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가 가장 뭐 안정적이고 제국주의적으로 가장 풍성한 뭐 제국주의 좋은 건 아닌데 뭐 여하튼 그런 시대에 이 낭만주의를 표현하는 이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파리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중세와 근대가 조화된 그런 도시가 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현대식 에펠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거부터 중세 뭐 근대라고 봐야지 될까요? 한 17, 18세기에 건축되기 시작한 5층 규모의 이 빌라들, 이 건축물들, 뭐 우리식으로 하면 다가구 주택은 또 아니고요. 어, 뭐 아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건축물들과 현대식 철근으로 만든 이 에펠탑이 잘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것은 메트로예요. 저번 연구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나라마다 지하철을 이 표기하는 방식이 약간씩 달라요. 뭐 어떤 나라에서는 서브웨이, 어떤 나라에서는 언더그라운드,
또 어떤 나라에서는 뭐 프랑스처럼 메트로, 이렇게 표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 메트로라, 이 프랑스에 가서 메트로라는 표현이 보이면, 저기가 지하철역이구나. 지하철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릭상부르크 정원의 오후의 피크닉에서 이 샹젤리제 거리의 밤까지 프랑스의 낭만적인 수도 파리는 이 소박함과 호화로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전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노트르담 대성당, 개선문, 에펠탑 등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20개 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센강을 기준으로 좌안과 우안으로 나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대구 지도를 보시면 거기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대구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좌안이고 우안이고. 근데 보니까 남북이 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뭐 거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 좌안, 뭐 남쪽, 강 남쪽이 이 부유층들이 사는 동네고요. 이 우안,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강북 쪽이 약간 좀 못 사는, 못 산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 뭐 평균 중산층들이 사는 도시라고,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마레 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구는 제가 여러분들이 파리를 가셨을 때 꼭 한번은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쪽은 사실상 중세 귀족들의 주거지로 유명하죠. 우리나라 뭐 안국동 뭐 그쪽 일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귀족들의 주거지뿐만이 아니고 이 장인들이 이 자신의 기술로 이 손수 만든 여러 이 장신구나 뭐 특산물을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 몽마르트르는 이 자갈길, 무랑슈즈, 이 웅장한 사크레 꾀르 성당으로 유명합니다. 구불구불한 골목을 거닐다 보면 아직도 시골 장터를 연상시키는 전통 농산물 시장이 있기도 하고요. 예, 사실상 장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빈 공터가 있는데 한 일주일에 두세 번 거기에 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온갖 이 지역 특산물들이 다 나오죠. 특히 고깃값이 상당히 싸요. 그래서 뭐 우리 돈으로 하면 그러니까 뭐 지금 환율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환율이 워낙 들쭉날쭉 해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한 2, 3만 원이면 얼마든지 뭐 스테이크 한 덩어리 정도는 구매할 수 있죠. 우리나라보다 한 4분의 1 정도 이 고기값은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그 나라 말로 뭔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고기를 다 맛볼 수 있게 되죠. 좀 맛이 이상한데? 그러면 아주 특이한, 뭐, 그게 낙타고기일 수도 있고, 망아지 고기일 수도 있고, 뭐, 여하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신천지를 경험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크루아상과 마카롱이 가득 쌓인 제과점이 있기도 하고요. 인근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 파는 가게 등을 비롯해서
여전히 은식기를 사용하는 오래된 레스토랑, 노천 카페 등 이 각종 레스토랑을 보게 됩니다. 예, 뭐 제가 잘 들리던 고서점, 헌책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래는 청계천 같은데, 그리고 동네마다 헌책방들이 있었는데, 요 근래는 다 사라져 버렸죠. 거기서 뭐 사실 몇백 원 주고 이 좋은 책을 구할 때 아주 그 쾌감을 느꼈던 아,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새는 뭐 그런 헌책방들이 예, 없어졌죠. 예, 뭐 아무래도 임대료는 오르지, 뭐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서점 주인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책은 독자들에게 꼭 권해야지 되겠다 싶은 책들은 꼭 이렇게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비를 낸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만 이렇게 책을 하는 걸 한다고 이 출판사하는 친구들한테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들었었는데,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물론 이건 헌책방 얘기예요. 헌책방의 경우지만 이제 자신이 읽어봤을 때 이 괜찮은 책들만 이 다른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가두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더군요. 예, 이거는 사실은 뭐 다른 집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서유럽 책을 읽다 보면 뭐 다락방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도대체 다락방이 어떻게 생길 건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이 처마 밑에 있는 이러한 방들이 이 다락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임대료가 가장 싸죠. 이 여름에는 덥고 이 겨울에는 춥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료가 가장 싸고요. 뭐 거의 뭐 이쪽 아래층에 비하면 뭐 임대료 가격은 한 70%, 뭐 많게는 50%까지 이 싸게 책정이 됩니다. 뭐 그렇고요. 여기에 보통 큰 가구가 한 개인이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답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이 꽃을 기르기도 합니다. 옥스미술관과 뽕피두 센터의 국립현대미술관 등 박물관과 미술관도 아주 유명합니다. 파리는 패션의 도시이기도 하죠. 포브르 생토노레 이 거리에 이 랑방, 에르메스, 디올 등 이 명품 브랜드들이 이 쇼핑몰이 조성돼 있기도 합니다. 샹젤리제의 가로수길을 거닐며 라튜레의 마카롱을 맛보거나 메종 겔랑의 이 향수 매장을 둘러봐도 좋을 듯 합니다. 예, 이 카페드 플로레의 모습인데요. 이, 이 카페는 사실은 1940년대 독립운동, 이 프랑스는 독일 나치에 점령을 당해서 뭐 본인들은 점령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식민지가 되죠. 독일의 뭐 식민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독립운동 세력들이 이 카페드 플로레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요. 이 사실상 독일 간첩들도 독일인
첩보부대들도 항상 이곳에 상주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역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뭐 그런 아주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카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장폴 사르트르, 뭐, 드 보바르, 뭐 이런 실존주의 혹은 여성주의 철학자들이 이곳에서 이 학생들과 함께 많은 이 대화록을 만들고 그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책들을 많이 써내기도 하죠. 예, 이 영국인들은 아침 식사가 참 거하다고 했죠. 거기에 비해서 파리 이 대륙 사람들은 대체로 아침 식사는 조촐하게 먹게 되죠. 대부분 바게트에다가 버터 그리고 커피 정도 마시면서 아침은 적당히 때우고 이 점심부터 잘 먹는 그런 어, 아침 식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메종 겔랑의 이 모습이에요. 예, 여기에는 온갖 향수들도 있고요. 여러 이 명품들이 있죠. 예, 샹젤리제 거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개선문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러 대로들이 이 광장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개선문의 모습이고요. 예, 이 개선문 아래 아치에는 이 제1차 세계대전 전몰자 명단이 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 참 처참한 전쟁이었죠. 뭐 탱크부터 시작해서 뭐 잠수함 뭐 할 거 없이 현대식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저걸 보고 무슨 전쟁을 했다는 거지? 아니 저거는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최첨단 무기들만 이 등장을 했고요. 또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이 참혹했던 것은 이 참호전이라는 전쟁 양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야말로 이 500m 앞에 뭐 500m도 안 되죠. 250m 이 사거리 내에 참호들을 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돌진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국가 총력전 체제였죠. 그야말로 프랑스나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할 거 없이 20대부터 30대의 젊은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전쟁터로 나가서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 되는 그런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이고 이 시기부터 가스전이 등장하게 돼요. 독가스를 전장에 이 살포하는 거죠. 예, 그야말로 이 무서운 전쟁인 것이 이 전쟁터에 20, 30대들이 몽땅 다 끌려갔다고 했죠. 그 중에 절반이 전사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많은 20, 30대들이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 절반이 전사를 하면 한 집 걸로 한 집이 축산집이겠네요. 예, 그뿐만이 아니죠. 그 살아남은 50% 중에 또 절반은 부상자들이에요. 다리가 다치거나 손을 손이 잘리거나 뭐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달러 남은 건 한 25%만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이 참호전이란 게 이 참호 파놓고 그 밑에서 이제 운거하다가
이제 저게 이 참호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주위에서 뭐 그야말로 죽는 이 전우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이 전쟁의 온갖 이 그야말로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서 정상적인 이 사고 체계를 유지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거의 전쟁터에 끌려갔던 젊은이들 태반이 뭐 죽거나 다치거나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 대부분이었어요. 결국은 이 사라진 세대라는 20, 30대 1917년부터 14년부터 17년 사이에 20, 30대 이 젊은이들을 사라진 세대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예, 정말 꿈 많고 그런 나이들이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해야지 될 그런 친구들이 이 전쟁터에서 거의 헌신짝 내버려지듯이 그냥 전쟁터에 내몰린 거예요. 예, 뭐 정말 처참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되도록이면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좋긴 한데 일어난다면 반드시 승리해야지 됩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자유고 나발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유 정말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제가 너무 사족이 많았네요. 이 개선문은요, 나폴레옹이 1806년에 의뢰에 건설했고요. 50m 높이의 아치형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30년이 걸려서 뭐 막상 나폴레옹은 생전에 이 개선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에뚜알 이 개선문은 뭐 이 프랑스 파리 상젤리제 거리와 서쪽 끝 샤를르 드골 광장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광장 개선문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건축물이었고요. 이 개선문 아래에는 당시 전쟁에서 프랑스가 거둔 모든 승전보들과 이 지휘관들의 이름이 양각되어 있죠. 예, 샹젤리제 거리로 가보도록 하죠. 샹젤리제 거리는 파리 최대의 번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센 강의 이 우원을 따라 펼쳐진 꽁꼬르드 광장에서 북서쪽으로 개선문까지 길게 뻗은 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이 1.8km, 80m, 그리고 폭 70m의 직선 도로고요. 거리 양편으로 이 플라타너스 등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샹젤리제 거리에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 이 고급 명품관과 의상실, 그리고 대사관 등이 샹젤리제에 연결된 몽테뉴 거리까지 질비해서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뭐 실제로도 화려하긴 합니다. 이 샹젤리제 거리는 원래는 17세기 이 마리드 메디치 왕비가 이 뚫리 정원에서 센강을 따라 걷는 산책로를 조성한 것이 이 샹젤리제 거리의 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후 르노트르가 가로수를 심고 로터리를 만들어 보행도로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낙원이라는 의미의 엘리제를 따와서 샹, 샹젤리제라 명명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엘리제의 들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르가 설계한 로타리인 샹젤리제 막셀 다소 로타리를 경계로 동서가 대비를 이루고요. 이 동쪽은 나무가 울창하게 조성된 공원과 그랑빨레, 뿌띠빨레 등 이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 즐비합니다. 여기서 이 노트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 건축가로도 유명하지만 이 조경에서도 상당히 정원을 가꾸는 이 조경 쪽에서도 상당히 이 연구 대상인 사람이에요. 뭐 베르사유 궁의 정원을 만든 사람이 이 노트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그랑빨레, 뿌띠빨레라는 말이 있는데,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우리말로 하면, 큰 궁전, 작은 궁전,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어제, 파리에 놀러 온 친구들에게, 그랑빨레, 이 뿌띠빨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큰 빨래터, 작은 빨래터. 그러니까 이해가 빠른, 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군요.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니까 뭐 그거는 아, 그냥 새겨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서 실없이 웃고 있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서쪽은요, 이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죠. 예, 다음으로 꽁꾸르드 광장을 보도록 하죠. 여기 많이 보신 그 유물이 여기에 있네요. 예,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는 이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갔을 때, 이, 그야말로 도굴을 해왔죠. 도굴뿐이라고 봐도 될 것 없긴 한데, 이 피라미드의 오벨리스크를 그냥 뽑아다가 여기다 새로 박아놨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룩소르 오벨리스크를 이 나폴레옹이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파리에 옮겨 심는 모습이고요. 이 파리 시민들이 이제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운집해 있는 모습입니다. 1755년 앙제 자크 가브리엘에 의해 설계됐고요. 이 콩코르드 광장은요. 루이 15세의 기마상이 있어서 원래는 루이 15세 광장으로 불렸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발발로 기마상이 철거되게 되고요. 예, 이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어, 왕국 군대들이 다른 나라의 군대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이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연합군대를 조성해서 프랑스로 공격해 들어오죠. 예, 이제 그야말로 무기가 수없이 부족한 시절에 이 대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철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루이 15세 기마상을 이제 뜯어다가 이 대포로 만들게 되죠. 예, 그리고요, 이름도 이 루이 15세 광장에서 혁명 광장으로 고쳐지게 됩니다. 1793년 1월 루이 16세가 그리고 10월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곳도 바로 이 혁명광장이었죠. 왕정복고 시기 루이 15, 이곳에서 단두대형으로 죽은 루이 16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추념하기 위해서 이 광장 이름을 다시 루이 16세 광장으로 바꾸게 됐고요. 7월 혁명이 일어난 1830년에는 이 루이 필립이
이제 왕이 되는데 프랑스의 왕이 아닌 국민의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이품군주정을 선언을 하고 이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헌법은 사실상 국민의회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왕 루이 필립이 이 백성들에게 헌장을 내리듯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헌장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왕정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이름인 꽁꼬르드 광장, 즉 화해, 화합, 일치광장으로 이 변신하게 되죠. 다시는 이념 갈등으로 애꿎은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념이 아무리 앞선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값보다 비쌀까요? 그냥 자신의 이념과 다른 사람들은 적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될까요? 예, 그런 물음을 이 꽁꼬르드 광장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예, 띠르리 이 정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빨레 후아야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정궁, 이 법궁이라고 하죠. 뭐 경복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피라미드가 보이는데 이거는 유리로 만든 피라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경복궁을 아니 뭐 빨레 후아이아를 이 자연 경관을 훼손한다 라는 이유 때문에 처음에 이게 만들어졌을 땐 에펠탑이 만들어졌을 때보다 더한 반대가 문화예술계로부터 쏟아져 들어오게 되죠. 프랑스 정부에서 그냥 밀어붙이더군요. 그러더니 지금은 뭐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요. 음,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인 히볼리가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이 소장품의 수와 질면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대형 박물관과 함께 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박물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건물은 루브르 궁전을 개조한 것이고요. 이 파리의 세느 강변에 포함해서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피라미드 모습이 더 잘 나타나 있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이게 사실은 귀신상이에요. 제가 이미지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잘렸네요. 아, 뭐 노트르담 대성당에도 귀신상이 있는데 그거 보여드리면서 뭐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죠. 예,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밀로의 이 비너스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모나리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나리자 그림 앞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사진을 찍기가 어렵습니다. 어, 간신히 확보했죠. 아직도 당시의 요새 잔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저번에 이 프랑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시대섬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는 그 지역이 이 세네강 가운데 있는 그 섬이 사실상 왕궁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왕궁을 지키는 요새로 그쪽이 개발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당시의 요새 전제들을 군데군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루브르 궁이 되기까지 이 수차례에 걸친 건물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672년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거주하기로 결정하고 루브르를 왕실의 수집품을 전시하기 위한 장소로 쓰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왕실 수집품이라는 것은 왕실에서 이제 뭐 어, 어떤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확보해서 확보한 수집품이라든지 아니면 외교사절단들이 왕실에 선물을 주고 하죠. 그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곳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92년 루브르 건물에 왕립 아카데미가 들어서고 아카데미는 루브르에 100년 동안 유지되게 됩니다. 박물관 건물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박물관이 1796년부터 1801년까지 문을 닫게 되고요. 나폴레옹이 통치하던 시기에 소장품의 규모가 크게 늘었고 이름도 미제 나폴레옹으로 바뀌게 됩니다. 워터루에서 나폴레옹이 대패하자 나폴레옹 군대가 약탈한 많은 작품들이 도국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복고왕정 시대의 소장품이 대거 늘어나게 되고요. 제2제국 시대에는 2만여 점의 새로운 수집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요. 뭐 우리나라의 외교장관 문서도 이 시기에 약탈해간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국립중앙박물 도서관에 소장돼 있긴 하지만 일부 이 외교장각에 있던 뭐 사실상 이 도서 이외의 것들은 이쪽으로 왔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현재는 8개의 전시관으로 나뉘어 있고요. 이집트 고대 유물관, 근동 유물관, 그리스와 에트루리아관, 그리고 로마 유물관, 그리고 이슬람 미술관, 조각 전시관, 장식품 전시관, 회화관, 그리고 판화와 소묘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이거를 하루 만에 다 보기는 어렵고요. 뭐 투어로 가이드를 가 있는 투어를 가신 경우에는 뭐 제대로 보기는 어려워요. 뭐 쓱쓱쓱쓱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사실 뭐 며칠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 중요한 작품들만 보기로 마음을 먹으면 한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또 볼 수도 있죠. 예, 다음으로 노트르담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후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전면 사진은 워낙 여러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후면을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고대 양식의 후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상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시대섬, 이쪽이 강남 좌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좌안과 우안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섬들이 결국은 원래 이곳에 이 궁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들어가죠.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복원 작업 중이고 아마 올해
끝났던 걸로, 작년에 끝났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트르담 대성당이 이 화재로 뭐 전소는 아니고 뭐 다행히 일부만 이 손실이 됐죠. 예, 이 남대문 화재 사건이 기억이 나더군요. 그 화재가 난 걸 보면서. 그래요. 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많은 문화유산이 여러분들 관심 밖에 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곳에 가보면 놀이터 한가운데 고인돌이 들어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 애들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도 보는데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뭐 거기 위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이 젊은 친구들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보면 참 그렇죠. 예, 지키고 가꾸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관심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생각보다, 어,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어요. 하나하나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이 프랑스 파리의 시대섬 동쪽에 있는 가톨릭 성당이고요. 이 파리 대교구의 주교자 성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세기에 완공된 고딕 양식 건축물의 대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관식과 이 빅토르 위고의 소설 이 파리의 노트르담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상 왕위직의식이 열리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관식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열렸다는 말이 뭐 거기서 열리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왕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이 즉위식을 이 거행하는 것은 이 동북부 지방의 이 헨스라는 곳이에요. 이 헨스 대성당에서 왕위 즉위식이 열리는데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자신이 황제인데 왕이 즉위한 곳에서 이 황제가 된다? 그거는 격에 맞지 않는다. 격에 맞기 위해서는 이 파리의 이 노트르담 대성당급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왕위직위식을 황제직위식을 거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까 행스 지방에서 행스 대성당에서 프랑스 왕위직위식이 열린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19세기 뭐 복고왕정 시기에도 이 행스 대성당에서 뭐 복고 왕들이 이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라는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처음 이 왕이 된 사람들의 이 머리에다 손을 얹어주면 이 온갖 질병이 다 낫는다는 이 민간 요법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주면 처음 임금이 돼서 이 연주증 환자들이나 여러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면 이 병이 낫더라는 거죠. 이게 뭐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학적으로는 아마 설명이 안 되겠지만 아마 믿음과 관련돼 있겠죠. 나을 거야 라는 확신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현상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의 소설 이 파리의 노트르담의 이 무대가 되는 곳도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파리 센강 일대의 자연경 환경 및 그 주변 문화유산인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앵발리드 등과 묶여서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있는 귀신상이에요. 귀신이 막 외적에 침입이 있을 때, 그리고 프랑스 왕실을 공격하는 뭐 그런 현상에 이 적군이 왔을 때 이렇게 노려보면 막아줄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백년 전쟁 중 1431년 영국의 왕 헨리 6세가 이곳에서 프랑스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영국의 왕 헨리 6세가 이 프랑스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했고요. 사실은 뭐 행스에서 뭐 행스도 이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왕위 즉위식을 했으면 아마 좀 전쟁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헨리 6세가 부득불을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프랑스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이게 정통성이 없다라는 말이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 파리 시민들은 잔다르크를 적으로 여길 만큼 영국의 우호적이었음에도 그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죠. 예, 프랑스 국왕이라고 하면 즉위식은 반드시 헨스에서 해야지 되는데 뭐 여기 와서 무슨 왕 즉위식을 하지? 아니 뭐 이거는 예법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논란이 계속됐다고 볼 수가 있죠. 1456년 이곳에서 잔다르크의 명예회복 재판이 교황청에 의해 정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1431년 영국 측과 친영파 프랑스 성직자들이 벌였던 종교 재판으로 화형당한 그녀의 이단 판결과 마녀 혐의가 1456년 재심을 통해 취소되게 되죠. 그리고 이 잔다르크의 성상이 이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요, 귀족 문화, 종교 문화 자체를 증오하는 시민들에게 성당 내의 조각상 훼손, 이 대프랑스 동맹군에 맞서기 위해 성당의 철제 물품들을 징발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 철제 이 소품들, 그리고 철제 물품들을 싹 다 걷어다가 이 대포나 총알을 만드는데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노트르담 대성당을 이신론자들의 신전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신론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을 하면 이성을 믿는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상 종교 행사, 이신론자들의 종교 행사 자체가 뭐 사실상 아, 뭐 뭐 믿습니다. 뭐 그런 식의 이 가톨릭적인 이 재래 의식으로 이
거행되게 되죠. 성당이 프랑스의 기득권 사회의 상징처럼 이 프랑스 혁명 기간에 보일 수밖에 없었죠. 노트르담 대성당의 성직자는 프랑스 귀족계층에서 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프랑스 귀족과 이 기득권층의 법률적 옹호 기관인 고등법원의 관료 역시 노트르담 대성당의 성직자들과 혈연 관계인 경우가 대다수였죠.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 당시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곳이 바로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내부가 외양간으로 쓰인 적도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빅토르 위고가 성당의 훼손을 막으려고 쓴 소설이 바로 파리의 노트르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간 후 건축가인 장 밥티스트 라쉬와 외젠 비올레르 디크에 의해 이 1845년부터 20년에 걸쳐 이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절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와 성상들, 중앙 첩탑 등이 이 시기에 복원된 대표적인 이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빅토르 위고의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노트르담 대성당은 특히 13톤이 넘는 엠마누엘 종으로 유명합니다. 13세기에 제작된 북쪽 창을 비롯한 세 개의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과 인상적인 그랜드 오르간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보존되고 있죠. 성당의 지하에도 흥미진진한 이 세상이 펼쳐집니다. 노트르담 지하 79m에는 으스스한 고대 지하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로마 시대 파리를 가리키는 이름인 리테스의 유물 등 대단히 흥미로운 이 갈로 로마 시대의 유물이 많이 발굴되기도 하죠. 예, 몽마르트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케르 성당의 이 성화의 모습이고요. 좀 양식이 특이하죠? 예, 이 비잔티 그 앞서 베네치아에서 보셨던 산 마르코 성당과 비슷한 동 구조로 이루어졌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바실리크, 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비잔틴풍이 약간 들어간 이 성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크레que르 성당으로 유명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이 살았던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 문화거리이기도 합니다. 원래 파리 외곽에 위치한 몽마르트르는 19세기 중반 툴루즈, 로트렉, 모네, 피카소, 반고 등 이 많은 예술가들이 창조적 활동을 위한 안식처로 삼았던 곳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툴루즈, 로트렉, 뭐 모네, 피카소, 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파리 외곽 쪽에 그 언덕배기에 살았을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달동네 비슷한 곳인데 그런 곳에 왜 살았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습니다. 뭐 달동네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이쪽이 제일 임대료가 싼 곳이에요. 이 파리 외곽이고 교통편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월세살이 해야지 원룸에서 월세살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가장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파리에서 제일 싼 값에 이 월세를 낼 수 있는 이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술가들이라는 게 뭐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이 배고픈 시절이 있죠. 그 배고픈 시절에 그래도 이 파리에서 예술가들과 함께 어, 뭐 예술의 경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작품을 알리기도 하고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쪽에 모여 살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다 임대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명한 예술가들이 자주 찾던 이 수많은 곳들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몽마르트르 박물관은 르누아르가 살면서 이 작업을 했던 곳으로 지금은 그가 작성했던 원고, 편지, 포스터, 사진, 고고학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 파리는 분지 지형이죠. 그래서 이 파리 자체는 평평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몽마르트르는 이제 분지 이 외곽 산 쪽으로 올라가는 언덕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일하게 좀 다리가 제법 아픈 이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걸어서도 얼마든지 지하철과 이 튼튼한 두 다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관광이 가능한데 유일하게 이 몽마르트르는 좀 다리가 뻐근해질 정도로 좀 힘든 느낌이 들 거예요. 알리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 성당에서 서쪽으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3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요. 이 몽마르트르에는 매년 10월에 포도 수확 축제가 열립니다. 몽마르트르의 이 작은 포도밭에서 수확을 축하하는 행사가 거행되는 것이죠. 며칠 동안 춤과 음악의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장이 펼쳐지며 밤에는 불꽃놀이도 벌어지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프랑스 그러면 수탉의 나라로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왜 수탉이 프랑스의 상징이 됐을까요? 이 프랑스 축구 국가 대표팀 유니폼과 이 프랑스 스포츠 브랜드인 르콕 스포티브에는 이 갈리아 수탉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로마의 역사학자인 이 스웨토니우스는 이 프랑스인들의 조상인 갈리아인을 부르던 라틴어 갈루스와 수탉을 뜻하는 라틴어 갈루스의 발음이 같아 이 로마인들이 갈리아인들을 갈루스, 즉 수탉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는 프랑스의 상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이 주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앙리 4세는 34년간 종교전쟁으로 4분 5열된 혼란기의 프랑스를 수습하고 근대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닦은 부르봉 왕가의 시조죠. 백성들이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기를 염원한 그는 하느님은 내 왕국의 모든 국민들이 일요일이면 닭고기를 먹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겠느라고 노라고 이 즉위식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대에는 로마인들이 갈리아족의 땅이라는 뜻으로 갈리아라 부르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9년 만에 갈리아 전쟁으로 갈리아를 정복하게 되죠. 기원전 51년 카이사르가 볼족을 정복해서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게 되고요. 로마 문화를 받아들여 이 급격한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예, 이 노트르담 대성당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 혁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이 과격한 변화가 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뭐 수업 시간에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죠. 이 광장으로 본 기억의 다양성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이 정권이 바뀌면 거리명을 바꾸려는 경향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예. 아울러서 몬마르트르가 예술의 중심지가 된 이유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